집에 오래된 책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니체의 말이라는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읽는 그런 책 있잖아요, 집에.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다 읽어버렸고, 그리고 좋은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SMR 하듯이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잘 때 틀어놓으면서 좋은 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읽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에 대하여 얼버무리거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지 말라. 자신에 대해서는 늘 성실하며 자신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마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과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먼저 스스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알지 못하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자신을 늘 새롭게 알아. 과거에는 틀림없이 진실이라 여겼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 이것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고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라. 그 무렵에 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길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을 향해 던지고 성실하고 확고하게 대답하라. 지금까지 자신이 진실로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하도록 이끌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쁨을 안겨주었는가? 지금까지 자신은 어떠한 것에 몰입하였는가? 이들 질문에 대답하였을 때 자신의 본질이 뚜렷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늘 기분 좋게 살아가는 요령. 마음이 불쾌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창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별 도움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여겨 언짢아 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빛나는 청춘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회 속에서 생산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늘 기분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요령은 타인을 돕거나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포심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4분의 3은 공포심에서 태어난다.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체험한 적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힘들어한다. 하물며 그것은 아직 체험하지 않은 것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 공포심의 정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이기에. 친구를 바라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 가능한 많은 친구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친구라 생각하고 늘 어떤 친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이다. 진정 자신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란다. 자신을 상대해줄 친구를 절실히 바란다. 막연한 안도감을 찾아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왜 그런 것일까?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한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친구를 아무리 많이 그리고 폭넓게 가졌다고 해도 고독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이 얘기는 자존감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떳떳할 만큼 노력해서 무언가 성과를 얻고 혹은 얻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뭔가를 해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한테 떳떳한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해야 할 것.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에서 깨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라. 그 기쁨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바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하루를 보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신만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제가 이 문장을 읽은 그날 주변 사람들이 생일인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일인 사람들한테 다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그런 장문은 아니었지만 제 진심을 담은 카톡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막 보냈어요. 이 문장을 읽고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일이란 좋은 것이다. 직업은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된다. 기반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쓸데없는 망상을 품는 것조차도 잊게 만든다. 기분 좋은 피로와 보수까지 선사한다. 여러분에게는 일이 좋은 것인가요? 피곤한 것이겠죠?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동일한 체험을 하고 함께 감동하고 울고 웃으며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다. 시작하기에 시작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참 뭔가 아이러니한 문장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한데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근데 시작은 위험한 거야. 모든 시작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처럼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은 없어요. 시작하세요.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이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가벼워지고 목표와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안이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인생을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짓지 않고서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그냥 사람들이 살듯이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어쩌보면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자기 존재의 특별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니체의 말 속에서는 그런 인생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유욕에 정복당하지 마라. 소유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소유욕은
일을 하고 돈을 벌도록 종용한다. 그 돈에 의해 사람은 풍족한 생활을 누릴 뿐 아니라 인간적인 자유와 자립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유욕이 정도를 넘게 되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한다.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능력을 소모하는 나날이 시작된다. 소유욕은 휴식마저도 빼앗아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구속한다. 내면의 풍요로움, 정신적인 행복, 고귀한 이상과 같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다. 그리고 끝내 물질적인 면에서는 풍족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덧 소유욕이 자신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욕이 결국 돈이잖아요. 돈은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 위한 좋은 도구이지만 돈이 전부가 되는 순간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돈만 벌려고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뭔가 가족을 위해 산다, 뭐 고양이를 위해 산다, 이런 그 돈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지 뭔가 돈을 벌 맛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욕에 정복당하지 마라. 이 말도 참 좋은 말이다.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피곤할 때는 사고를 멈춰라. 평소처럼 의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쳐있다는 증거다. 지쳤을 때 우리들은 한숨 짓고 불평을 늘어놓고 후회하고 뱅글뱅글 비슷한 것들만 생각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울한 것과 어두운 것이 머릿속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게 된다. 그것은 독을 마신 것과 진배 없기에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사고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최선이다.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사고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다시 의연히 활동할 수 있도록 내일을 향해 준비하라. 잠을 줄이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되묻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지나침이 자기 자신을 엄청 많이 지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의연히 활동할 수 있도록 내일을 향해 준비할 수 있게 푹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방법.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질투와 자만은 친구를 잃게 만들기에 경계해야 한다. 둔감함이 필요하다.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일종의 거짓 둔감이 필요하다. 말은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인 양 대하되 결코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이것이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사람의 말에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둔감을 좀 표현할 걸. 이렇게 좀 상대를 배려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라. 세상을 초월하여 산다는 것은 우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작용하여 이쪽 저쪽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세계와 시대의 흐름,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하여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도리어 무례한 놈이라고 여겨질 뿐이다.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때에는 무리하게 쓰지 않고 평소의 자세로 담담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사소한 것에 힘들어하지 마라. 덥다의 반대는 춥다. 밝다의 반대는 어둡다. 크다의 반대는 작다. 이것들은 상대적 개념을 사용한 일종의 언어유희다. 그러나 현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덥다는 춥다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 두 가지 개념은 어떤 현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도 이처럼 대립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곤란과 역경으로 작용해 작은 변화가 큰 고통이 되고 단순한 거리가 소원해지거나 절규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고 만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민은 이 정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가장 위험한 순간. 자동차에 받칠 위험이 가장 큰 순간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첫 번째 자동차를 재빨리 피한 직후다. 마찬가지로 일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어떠한 문제나 불화를 원활히 처리한 후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을 때 다음 위험이 엄습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선물은 적당히. 너무 과한 선물을 하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운 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물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적당하지 않으면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 뿐이다. 빌린 것은 크게 돌려줘라. 빚진 것을 돌려줄 때에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충분히, 더 넉넉히 되돌려 주어라. 더해진 부분은 도움을 주었던 상대에게 이자로 돌아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갚는 쪽에게도 기쁨을 안겨준다. 되돌려주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되갚음으로써 과거 도움을 청했을 당시의 초라함과 작은 굴욕감을 넉넉한 양으로 되사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는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아라. 빌린 것은 크게 되돌려줘라. 라는 니체님의 말씀입니다. 속은 사람의 슬픔. 당신이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는 무척 슬퍼할 것이다. 당신에게 속아 어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해왔기에 그 슬픔은 더욱 깊다. 제가 프랑스에서 믿었던 집주인 아저씨에게 이제 보증금을 떼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뭔가 돈적으로도 되돌려 받지 못해서 그런 슬픔도 있었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속은 슬픔이 진짜 크더라고요.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니 이러면서 속은 사람의 슬픔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남을 속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죠. 카리스마의 기술. 자신을 카리스마를 가진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일종의 어두움을 몸에 두르면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밑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연못과 늪이 그 혼탁함으로 인해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늪의 깊이의 두려움을 느낀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란 그 정도의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의 난간. 까딱 잘못하면 낙상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계곡의 좁은 비탈길이나 다리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사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면 난간과 함께 떨어져 버릴 테니 확실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난간으로 인해 나름의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다. 이러한 난간처럼 부모, 교사, 친구는 우리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안정감을 안겨준다. 비록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얼마 받을 수 없을지라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마음을 지탱하는 큰 지지대가 되어준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난간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맡아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이 원하는 것. 주거를 제공하고 오락을 제공하고 음식과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을 주었음에도 사람은 여전히 불행과 불만을 느낀다. 사람은 압도적인 힘을 원하는 것이다. 사람은 압도적인 힘을 원해서 불행과 불만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짧은 문장의 맥락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불행과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압도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타인을 모욕하는 것은 악이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명백한 악행 중 하나다. 악인은 사람에게 모욕을 안겨준다. 도둑도 살인자도 사람을 욕보인다. 폭력은 물론 작은 다툼에서조차 상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말이 사용된다.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일 뿐 아니라 부모를, 친구를 모욕하는 일이다. 나아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욕보이는 것이다. 진정 자유롭게 사는 인간이란 어떤 행동을 하든 부끄럽지 않은 경지에 이른 인간이다. 물론 그가 다른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 역시 없다. 자유롭게 산다는 게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하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네요. 하루를 보내더라도 되게 내가 왜 이럴까? 나 자신이 되게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많은데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면 진정 자유로워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생에 도움되는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 주무셨을까? 아니면 딴 데로 돌리셨을까?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연락도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너나 약속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상상을 떠올리고 걱정하여 이어서 불쾌해지고 점차 분개한다. 결국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래서 잠수 이별 이런 건 부도덕한 거죠. 왜냐면 상대를 불쾌해지고 점차 분개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별할 때는 잠수하지 말고 잘 이별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잡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 속으로 가라. 모두가 있는 장소로 향하라. 모든 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더욱더 온화하고 착실하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독한 것은 좋지 않다. 고독은 당신을 깔끔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고독은 인간을 부패시키고 폐인으로 만든다. 자, 집을 나서서 거리로 나가라. 근데 적당한 고독은 좋지만 진짜 절망적인 고독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요. 정말로 이것에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여 손에 넣고자 하거나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자를 찾거나 슬픔을 나누는 것도 아니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자신과는 반대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그 감성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차이를 메우거나 어느 한쪽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람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을 읽고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는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사랑, 그 존재만으로도 기쁜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비처럼 내린다. 사랑은 어째서 공정성보다 주목받으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 어째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찬미하는 것일까? 공정성이 사랑보다도 더 지적인 것이 아닐까? 사랑은 공정성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사실 사랑은 그런 어리석은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꽃다발을 들고 우매할 만큼 아낌없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아낌없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 상대가 누구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일지라도 불공정한 인간일지라도 사랑을 주어도 절대 감사 따윈 하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비는 선인의 위에도 악인의 위에도 차별하지 않고 내린다. 사랑도 그와 같아서 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온몸을 적시고 만다. 사랑은 비처럼 내린다. 사랑도 그와 같아서 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온몸을 적시고 만다. 진짜 사랑은 비처럼 내려서 사랑에 한번 빠지면 저는 홍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음의 홍수. 정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의 성장에 몸을 맞춰라. 성욕에 몸을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본래 진정한 운명이어야 할 사랑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성욕만이 두 사람의 굴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욕을 먼저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의 발달에 한 걸음 뒤로 성욕이 동반되는 정도가 적당하다. 그럼으로써 상대도 자신도 깊은 사랑을 육체와 함께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마음과 육체 모두가 동시에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하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가? 행위는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은 약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각은 의지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랑은 감각만이 아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한다는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던 사랑의 본질, 그 상대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가 죽었어도 그 상대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원한다면 당신은 연인을 원하는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신을 깊이 사랑해줄 사람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은 실로 잘난 척의 최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하여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해보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은 단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가?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당신을 어느 누가 사랑할 것인가? 이제 알겠는가? 당신은 처음부터 당치도 않은 주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은 기쁨의 다리.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대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 사랑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했던 사랑은 좀
상대방과 저의 차이를 부정하는 그런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다음 연애 때는 꼭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러한 차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랑하는 것을 잊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잊는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자기 안에도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자신마저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만다. 제가 프랑스에 있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타인도 사랑하지 말고 나도 사랑하지 말고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상한 생각에 좀 사로잡힐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이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사랑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저주에 걸리는 거니까 꼭 사랑을 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학업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 주어진 임무나 약속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해력과 기억력이 필요하다. 이해력과 기억력은 단련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성의 일부다. 또한 상대에 대하여 혹은 멀리 있는 누군가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 또한 훌륭한 지성의 일부이다.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지식 없는 지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해 보이는 지금의 공부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 하는 공부가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야 할 책.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읽기 전과 읽은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책. 우리들을 이 세상의 저편으로 데려다주는 책.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듯 느껴지는 책.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선사하는 책. 사랑과 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을 안겨주는 책. 좋은 책을 읽읍시다. 너무 힘주지 마라. 자신이 가진 힘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작품이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기울여 완성한 것은 왠지 모르게 보이는 이에게 고통스러운 인상을 주고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불쾌감과 혼탁한 흥분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거기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불쾌감이 어디엔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완성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느긋한 여유가 느껴지는 넉넉한 작품이 된다. 그것은 일종의 안심과 건전함을 선사하는 쾌적한 인상의 작품이다. 결국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완성된다.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다면, 무엇인가의 프로페셔널이 되려고 한다면 미연을 극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급함, 조급함, 안갚음을 포함한 복수욕, 정욕이라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것들을 배척하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된 후에 비로소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것들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거칠어진 마음이 되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재능을 주어라.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 좋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소한 다음에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과 교제할 것, 책을 읽을 것, 정열을 가질 것.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다. 요즘 시대에는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람을 교제하는 것,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정열, 열정을 갖고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챙기기에는 너무 삶이 버거운 사람이 많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4분의 3의 열정으로 다 해나가는 것이 삶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유롭고 높은 곳으로 당신은 가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으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간절히 원한다. 당신이 사랑과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당신의 영혼에 깃든 고귀한 영웅을 버리지 않기를. 당신이 희망의 최고봉을 계속 상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기를. 당신이 사랑과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희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멀리 떨어져 바라볼 때 때로는 먼 시야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그들을 생각할 때 함께 있을 때보다 그들은 한층 더 아름답고 그립게 여겨진다. 음악 또한 그것과 멀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더 큰 사랑과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그처럼 때로는 대상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응시할 때 많은 것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 제가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 진짜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값진 경험만큼 아픔의 깊이도 그만큼 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직 자신만이 증인인 시련.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 티끌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이 마지막 장이 이 전체 책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전체적인 이 책의 내용을 대표하는 그런 명언이 아닌가. 232번 문장이 자기가 자기 삶을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시련의 증인인 만큼 그 시련을 이겨냈다라는 걸 아는 것도 자기 자신뿐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절망적인 것 같은 삶일지라도 계속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가면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또 사람들이 여기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